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요 바로 삼국의 대외교류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과서상으로는 70쪽부터 72쪽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불교나 불상이나 고부는 좀 건너뛰고요, 시간 관계상 대외교류 측면에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외교류를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중학생이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역사를 배우는데요, 이 동아시아사와도 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교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항상 삼국이 동맹을 맺었다가 전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이런 관계만 중심적으로 봤다면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깨지게 되는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의 그런 관계보다는 이 주변 지역에 있었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그 교류를 했던 증거는 이제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교류라고 하는 게 교류품들 다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왜 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학습지 28쪽에 있는 복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문제 같이 풀어주세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중국, 일본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의 활발한 대외활동과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무엇이냐, 유적은 무엇이냐 라고 돼 있어요. 바로 무령왕릉이었죠.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 벽돌 무덤 양식이었어요. 바로 어디 나라 거였죠? 그렇죠, 중국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식 그 왕관 같은 것도 발견되어서 백제의 무령왕릉은 동아시아의 그런 교류의 흔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은 무엇이냐? 바로 7개의 검이 담겨있는 칠쥐도였어요. 이게 바친 거냐 아니면 선물한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토론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죠. 자, 그 다음 오늘 궁금증 바로 서역이란? 서역이 뭘까요? 서역은요, 중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방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의 그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의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서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과서 70쪽을 통해서 중국과 서역과 어떤 교류를 했는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삼국은 각각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도 더 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백제, 신라, 가야보다 중국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많은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북조 나라들과 그 서역이라고 불리는 그 초원에 있는 몽골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거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육지를 이용해 가는 거고요. 바다를 통해서는 남조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고구려의 모습을 적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중국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인데요. 백제 같은 경우에 앞서 무령왕릉에서도 살펴봤듯이 굉장히 그 중국의 세련된 문화를 통해 자기의 문화도 함께 발전시키는 모습도 가져왔고요.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를 만들면서 그런 다양한 나라들의 그 문화재들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에 가장 동남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일본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동맹이었던 고구려에 의지해서 중국과 교역을 했으나
하지만 점차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초원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서역과 직접 교류하는 모습, 중국과 일본과 바다를 통해 교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신라의 발전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초원길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삼국으로 분열되어 성장하던 중국은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대부분 분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있다가 힘을 합치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삼국시대에 적합하는 시기는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의 삼국이 이제 체제를 갖추는 시기는 바로 후한, 한나라의 뒤에 나오는 후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 있죠. 위초고 시대를 거치다가 진으로 잠깐 통일이 돼요. 그러다가 북조와 남조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이 시기가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600년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 체제로 가는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삼국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대는 거의 5, 16국 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대부분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의 통일이 이룩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통일을 유지한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삼국시대에 이 서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초원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 남쪽에서 평양 올라와서 지안 쪽이라고 하는 압록강 근처로 가게 되면요, 그 초록색 선을 보시면요, 초록색 선이 바로 초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거의 몽골 이쪽을 통해서 그 스탄 많이 들어가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데요, 초원길인데 이 굉장히 말을 타고 유목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원길이라고 이름이 붙였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타고 이 카라코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그런 초록색 길이 바로 초원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국 그 본토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길을 이용하는데요, 중국이 그 서양 쪽에 있는 로마와 비단을 교역하는 과정에서 비단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 비단길을 이용해서 중국 본토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비단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마르칸트 이런 지역까지 널리 교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란색으로 된 것은 바로 바다를 통해서 교역하는 바닷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서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초원길과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서 서역으로 갈 수 있다. 대부분은 말을 이용해야 이 빠르게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70쪽을 통해서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 신라와 서역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라기보다는 교류를 했구나, 그 증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고구려 각저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그 파란색 동그라미에 된 사람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우리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코가 있어요. 그 연예인 코라고 할 수 있죠. 키 크고 길게 그 약간 서양 스타일의 그런 코를 가진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서역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닐까, 혹은 서역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식하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기 때문에 고구려 각저총 벽화에는 서역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벽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궁전벽화가 있는데요,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으면서 욕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요, 그 파란색 동그라미에 보면 고구려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머리에 쓴 게 이 고구려와 백제나 신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관이에요. 그래서 서역과 교류를 했다는 그 벽화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구려가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서역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보통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역과 교류했다는 증거 중에 이 경주의 그 무덤에서도 신라에서 흔히 발견될 수 없는 금 기술이 발견돼서 이런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신라 또한 서역과 교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도 유리 제품이나 아니면은 보검이나 바닥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는 이런 유물과 유적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서역과 굉장히 교류를 하고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 증거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 그 다음에 고구려국은 각저청 벽화에서 서역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신라의 그 무덤에서도 금 귀고리 세공 기술, 그 다음에 신발판 이런 것들이 교류를 했구나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일본과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71쪽을 통해서 여러분들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계속 71쪽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해보면요. 삼국 가야 모두 다 일본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는데요. 서로 교류를 하는 목적은 다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교류를 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삼국과 가야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반도로 건너온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학문 쪽으로나 기술 쪽으로 많이 일본에 전파를 해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일본의 그 정권을 도독해 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한반도의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인해서 일본도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 나라는 당시에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앞서 칠지도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일본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을 파견해요. 아직기와 왕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유학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하고요. 박사들 의학 박사, 그 다음에 천문학 박사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종이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요. 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 배 만드는 기술, 뚝 쌓는 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하고요. 토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어떤 거를 전파했는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다양한 삼국의 도움, 가야의 도움으로 인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성립되는데 삼국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면서 국가의 그런 중앙집권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불교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줄에 보면 국제성이 풍부하다라는 걸 통해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스카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72쪽을 참고하셔서 삼국과 가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한번 같이 적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백제 불교에 그리고 미술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문화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호류사라고 하는 절, 그 다음에 기와, 그 다음에 상 이런 것들이 백제의 그런 기술자들과 백제의 그런 문화들이 담겨져 있는 문화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덤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에 있는 다이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영산강에 있는 가야의 무덤입니다. 백제의 무덤이기도 하고요. 이런 무덤 양식 같은 경우에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일본의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동미륵 방가상과 고류사에 있는 목조미륵 보살 방가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양식들 또한 교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구려의 수산이 고분벽화의 모습과 일본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와 일본의 그런 교류의 흔적을 그림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와 일본의 관계 같은 경우에 앞서 철기 문화를 보급해주고 토기에 그런 큰 영향을 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 같은 경우에 가야의 토기에 영향을 받았고 이 철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가야와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철이 많이 일본에 보급되었구나라고 하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어냈구나. 대표적으로 기술자 파견하거나 그런 문화재들이 백제 양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리고 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고구려 같은 경우에 수산리 벽화와 다카마스 고문 벽화의 그런 비슷한 점. 가야 같은 경우에 철과 토기 이런 점을 통해서 교류의 흔적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와 일본 그리고 가야의 그런 교류품들을 정리하는 그런 지도를 통해서 오늘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국과 그리고 가야와의 그런 서로의 관계보다는 중국과 서역과 그리고 멀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많은 문화재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역에 남아있는 문화재를 통해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이렇게 멀리까지 관계를 맺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류를 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